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소위 노른자위 직업, 동네에서는 끝판왕으로 불릴 만큼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았던 세관 검사원 박건아 씨의 이야기인데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 그가 왜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버려야 했을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팔복기를 넘어서 이 체제의 경계선에서 안과 밖을 동시에 목격한 그의 눈을 통해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세상을 비교 분석한 아주 생생한 보고서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 세관원이라는 직업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국가의 자원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고 또 외부 세계의 물건과 정보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 최전선에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문지기 같은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국가라는 유기체의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지점을 지키는 사람인 셈이에요. 그래서 박구라 씨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서서 북한이라는 시스템이 외부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합니다. 와,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그 문지기가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 마주한 충격이 뭐였을까요? 2005년 6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박건아 씨를 충격에 빠뜨린 게 뭔지 아세요? 보통은 높은 빌딩이나 화려한 도시의 모습, 그런 걸 상상하게 되는데요.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압도적인 마천루나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네온 사인일 거다. 근데 아니었어요. 아, 정말요? 바로 빽빽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지 않나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교과서에서는 남한을 미제의 착취로 헐벗고 민둥산만 가득한 곳이라고 가르치니까요. 아, 그렇게 배우는군요. 네, 수십 년간 그렇게 쇠뇌를 당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자기들이 살던 곳과는 정반대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으니 자신이 믿어온 세상 전체에 대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된 거죠. 실제로 그가 본 북한의 현실은 오히려 교과서 속 남한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하죠. 그렇죠. 외화벌이를 위해서 쓸만한 통나무는 트럭 한 대에 고작 미화 250달러?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똥값에 중국으로 다 팔려나가고 주민들은 또 당장 뗄 감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산을 또 훼손하고요. 악순환인 겁니다. 결국 자신이 직접 목격한 조국의 민둥산과 눈앞에 펼쳐진 남한의 푸른 숲, 이 극명한 대비가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네요. 그게 바로 국토를 대하는 국가의 철학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한쪽은 당장의 외화가 급해서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자산까지 헐값에 팔아치우는 생존 전략을 택한 거고요. 다른 한쪽은 수십 년에 걸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야말로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를 한 겁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국토의 풍경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에요. 눈에 보이는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요. 아, 그 제설 이야기? 네. 북한에서는 겨울에 눈이 한 번 오면 사실상 교통이 마비되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제설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요. 박건아 씨 증언에 따르면 눈이 오면 차가 막혀서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눈이 오기 전부터 온 나라가 요란하게 난리를 치면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대비하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제설차 한 대가 단순한 트럭이 아닌 거죠. 그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집행하는 국가 시스템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아, 시스템의 유능함.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일상을 지켜줄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셈이죠. 한쪽은 예스이고 다른 한쪽은 아니오인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네요. 400km를 가는데 18시간에서 20시간이 걸리는 곳과 같은 거리를 서너 시간이면 가는 곳은 아예 다른 세상이니까요. 네. 철도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여름에 기온이 올라서 철로가 휘면 달리던 열차가 멈추고 승객들이 다 같이 내려서 물을 부어서 식혀야 했다고요? 네, 물을 부어 철로를 식혀야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고요. 이건 19세기 이야기 같잖아요. 국가의 기관망, 그러니까 혈관이 얼마나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데 몸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겠죠. 물론입니다. 물류가 사실상 멈춰있는 거나 다름없으니 산업 발전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낙후된 인프라가 결국 경제 문제랑 직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바로 박건아 씨가 목격한 두 번째 충격, 바로 경제와 기술력의 실체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세관원이었으니 북한 무역의 맨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가 본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라는 게 약초, 통나무, 광물, 고철. 전부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뿐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이 이 구조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뱀을 잡아오라 하면 뱀을 잡아야 되고 약초를 캐라고 하면 약초를 캐야 되는 그런 경제였다는 겁니다. 공급처 거의 식민지 경제 같은 느낌인데요. 그냥 시키는 대로 땅 파서 자원을 내다 파는 수준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스스로 산업 전략을 세워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경제가 아니라 외부의 요구에 맞춰 생존하는 생존 경제인 거죠. 원자재를 수입해서 고도의 기술력으로 가공한 뒤 완성된 공산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남한의 경제 구조와는 뭐랄까 DNA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질적인 차이를 박건아 씨가 온몸으로 그야말로 망치로 맞은 것처럼 느낀 것이 바로 기아자동차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 유명한 국정원 견학 프로그램? 네. 거기서 로봇들이 사람 없이 자동으로 차를 조립하는 모습을 보고는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야, 북한이 남한하고 전쟁을 하자 전쟁 못하겠구나. 바로 그 말입니다. 이 통찰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보통 군사력을 생각하면 탱크나 미사일 개수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네, 저도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 로봇 자동화 라인을 보고 현대전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병력 수가 아니라 그 군대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산업 역량과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요. 단순히 로봇 몇 대가 신기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의 눈에는 그 로봇들 너머에 있는 모든 게 보였을 겁니다. 저걸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본, 수만 개의 부품을 오차없이 공급하는 정교한 물류 시스템, 고도로 숙련된 인력.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필요할 거고요. 물론이죠.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국가 전체의 압도적인 역량을 본 거죠. 북한은 자체 기술로는 자동차 핸들조차 만들지 못해서 중국 부품을 들여와 백두산이라는 차를 조립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 현실과 눈앞의 광경을 비교하니 전쟁의 승패는 이미 나 있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듣고 보니 그 경제력의 차이가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자료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군인 한 명에게 지급되는 개인 장비만 봐도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네, 북한군 철모는 목이 아플 정도로 무거운 구식인데 남한군 방탄 헬멧은 훨씬 가볍고 현대적이고요. 방독면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방탄조끼가 아예 없다는 사실이죠. 개인 보호 장비의 가장 기본인데 그게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병사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천일을 키워서 하루를 위해 싸우게 한다는 북한의 구호가 이런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군인의 목숨을 전쟁이라는 단 하루를 위한 소모품, 즉 초계처럼 여기는 겁니다. 초계요? 네, 풀처럼 하찮고 가치 없는 존재로 본다는 뜻이죠. 반면 남한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첨단 장비를 개발하고 보급하고요. 군인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다른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그가 겪은 조사 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박건아 씨는 북한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름 대신 재수번호로 불리면서 말 그대로 짐승 취급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국정원에서는 조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이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것에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온몸에 각인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네, 이게 조사를 받는 건지 그때 진짜 이제 인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라고 했어요. 국가가 개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180도 뒤집히는 경험이죠. 한 사회는 개인을 국가라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보고 다른 사회는 국가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니까요. 이 핵심적인 차이가 조사실의 언어 하나로 드러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대비네요. 이런 거대한 차이들이 이제 그의 평범한 일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들에서요. 사회에 나와 처음 선택한 직업이 고물상이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화 충격을 받죠. 네, 북한에서는 평생을 꼬박 모아도 사기 힘진 멀쩡한 냉장고와 세탁기가 고물상에 버려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니 이거 완전 쓸만한 건데 왜 버렸지? 네, 처음에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의문이 곧 남한 사회의 풍요로움을 깨닫는 과정이었던 거죠. 가치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재설정되는 경험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귀했던 결핍의 경제에서 생존했던 사람에게 풍요의 경제가 보여주는 낭비는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물건이 많다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럼요. 자본들이 소비사회의 작동 원리를 몸으로 배우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인 셈입니다. 등산에 대한 인식 차이도 두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얘기도 있죠. 한 북한 출신 지인이 남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산에 간다는 말을 듣고는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지옥계 가는 게 산 아니야? 놀 데가 없어서 그 고생스러운 산에 가냐는 뉘앙스였던 거죠. 네, 맞아요. 북한에서 사는 땔감을 구하고 떼기밭을 일궈서 굶주림을 면해야 하는. 지긋지긋한 노동의 공간이니까요. 같은 공간, 같은 행위가 한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이고 다른 사회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즐거운 여가 활동이 되는 겁니다. 여가라는 개념 자체가 사치인 사회와 여가를 삶의 중요한 일부로 여기는 사회의 문화적 간극을 이분합 더 잘 보여주는 예도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박건혜 씨의 증언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울창한 숲에서 시작해서 제설차, 자동차 공장의 로봇을 거쳐 군인의 방탄조끼, 그리고 조사실의 존댓말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사회의 다층적인 격차를 정말 생생하게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는 남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북한의 군당 책임비서, 즉 고위 간부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었겠죠. 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유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이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모든 격차는 단순한 경제력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라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입니다. 네, 등산이라는 똑같은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고된 노동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여가인 현실은 두 체제가 개인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자체가 얼마나 다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박건아 씨는 하루빨리 북한도 자유롭게 사람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한 사람의 세계관은 불과 25일간의 탈출과 남한에서의 몇 년간의 경험만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보의 장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가 목격했던 이 현실, 즉 울창한 숲과 제설차와 로봇과 존댓말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면 그 사회 전체의 인식은 과연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